안녕하세요. 엉망진창인 집안에서 탈출에 탈출을 거듭한 여자입니다. 저는 가족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저는 홀로 고군분투하며 엉망진창인 집안을 두 번이나 탈출했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 참 고생스럽게 살아오긴 한 것 같아 가끔은 스스로를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조금 어색하지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 보려는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일남 일녀 중 둘째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아 본 기억이 없어요. 부모님은 늘 저보다 3살 많은 오빠만 편애하며 저는 군 식구 취급을 했죠. 부모님은 저에게 용돈 한 푼 주는 것도 싫어했기에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며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 알바, 식당이나 문방구 보조 알바, 신문 배달 알바 등등을 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턴 써주는 곳이 있어 저는 신문 배달과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병행했어요. 그런데 부모라는 사람들은 그 돈을 또 야금야금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러다 고3으로 올라가며 저는 부모님께 처음으로 부탁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그동안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독학하면서 어떻게든 공부하려고 했는데요. 이젠 한계가 보여서요. 저 대학 꼭 가고 싶은데 1년만 학원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동안 두 분께 번 돈을 많이 들여서 1년째 학원비 하기엔 모아둔 돈이 턱없이 부족해요. 부탁드려요. 지금 대학 다니는 오빠처럼 대학 가면 학비 같은 건 절대 안 바랄게요. 저는 꼭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때문에 친구들에게 사정사정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집에 와서도 코피를 흘려가며 새벽까지 공부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을 따라잡긴 힘들어 그런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부모님은 웬일로 제 부탁을 들어주더군요. 부탁을 하고도 어리둥절했지만 덕분에 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에 매진했고 악착 같은 노력 끝에 드디어 꽤 유명한 대학의 간호과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후 4년간 부모님 지원 빵빵하게 받던 오빠와 달리 저는 쉬지 않고 한 과외비와 장학금, 학자금 대출로 힘겹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전 졸업 후 제가 나온 대학의 부속병원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부모님은 저를 탈탈 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우리가 학원비 안 내줬으면 그 좋은 대학병원에 어떻게 취업할 수 있었겠어? 그럼 은혜를 갚아야지. 그동안 키워준 은혜까지 전부 다. 워낙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짓눌려 살았기에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번 돈은 부모님의 생활비로 오빠의 용돈으로 들어갔죠.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떻게든 조금씩 떼어서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제가 27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당당하게 이러는 겁니다. 이번에 네 오빠 결혼하는 거 알지? 너 그가 모아둔 돈이랑 대출 좀 받아서 네 오빠 신혼집 구하는데 좀 보태라. 대학병원 간호사니까 대출은 잘 나오겠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꾹꾹 참아온 제 서름과 화가 폭발해버렸죠. 싫어요. 그리고 저 앞으로 두 분한테도 용돈 안 드릴 거예요. 왜 엄마 아빠 돈 받아 쓰느라 바빴던 오빠한텐 키워준가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퍼주고 받은 것도 별로 없는 저한테만 계속 바라세요. 그것도 날 키워준 것도 아닌 오빠 결혼 비용까지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당연한 거 아니니? 넌 나중에 결혼하면 출가외인이잖아. 그런 무쓸모인 애를 여태 낳아주고 길러주고 대학도 보내줬으면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반대로 네 오빤 나중에 우리 세상 떠나면 제사 지내줄 우리 집안 대들 보잖아.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네가 결혼 전에 이 집에 헌신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가야지. 길바닥에서 데려온 강아지한테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네, 두 분이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네요. 전 더 이상 두 분 딸 안 합니다. 저는 그날부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다 값싼 원룸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죠. 이후 저는 자꾸만 걸려오는 부모님의 전화도
다 받지 않았고 다행히 부모님이 병원까진 찾아오지 않아 그렇게 가족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제가 탈출했던 집안은 바로 제가 태어난 집이었던 거예요. 이후 부모 중 엄마라는 사람을 다시 만난 건 3년 뒤, 당시 2년간 만났던 남편과 결혼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병원으로 데리러 와 막 병원 정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병원 정문으로 들어오던 엄마를 정면으로 딱 마주친 거예요. 엄만 놀란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뻔뻔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야, 너 내 번호 차단했냐? 왜 전화를 안 받아? 차단한 지 오래죠. 근데 여긴 설마 저 보러 오셨어요? 왜요? 그래, 너 결혼한다며? 네 사촌 유진이가 네 SNS에서 봤다더라. 어디 못 배워먹은 애 아니랄까봐 결혼식에 부모를 안 불러? 어, 그쪽이 우리 딸이랑 결혼할 남잔가?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지 못하네. 자네도 얘가 부모랑 절연한 못돼 처먹은 애인 건 알고 있나? 나랑 남편이 얘를 고생해서 키운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분해서 아주 발차기를 하네. 그래서 우린 얘 결혼할 때 자네한테라도 그 키워준 값을 꼭 받아야겠어. 얘가 이렇게 대학병원 간호사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덕이니까 말이야. 엄마, 제정신이야? 오빠 들을 것도 없어. 우리 그냥 가자. 가긴 어딜 가? 이보게, 잘 듣게. 요샌 함들이나 안 하니까 함들이 했다 치고 그만큼 돈을 우리한테 주게. 그리고 예물은 내가 백화점 주얼리 브랜드랑 원하는 제품 골라서 사진 보내줄 테니까 딱딱 맞춰서 보내. 우리 남편이랑 아들 며느리 예보 명품 시계도. 안 그럼 우리 결혼식장까지 쳐들어가서 다 해박 놓을 거야. 어디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볼 텐가? 저는 경찰을 불러 엄마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를 막아서더군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생각지도 못한 한 방을 날렸죠. 전 우리 석희 눈에 평생 눈물 나게 한 어머니께 100원짜리 한 장 드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찾아보세요. 그거 아세요? 저희 쪽 친척 중에 지방에서 차장 검사까지 지낸 분도 있고 경찰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집안이거든요. 우리 성씨 가문이요. 자신 있으면 어디 해보세요.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경찰? 검사? 네. 어디 지금부터 겁박지로 한번 고생해 보실래요? 경고하는데 앞으로 석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럼 저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남편의 말에 누나를 대굴대굴 굴리던 엄만 이내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마음에 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죠. 미안해 오빠. 이런 못난 집안 꼴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빠 집안에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 아니야. 이미 너희 집 사정 다 알고도 너랑 결혼하기로 한 거잖아. 그리고 검사 경찰은 무슨.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 그냥 겁먹으라고 거짓말 좀 한 거야. 덕분에 앞으로 너희 부모님이 찾아오진 더 이상 않을 것 같으니까 됐지 뭐.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 네 가족한테서 내가 항상 지켜줄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든든한 사람과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또한 시부모님도 제 모든 사정을 다 알고서도 개의치 않고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어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결혼은 제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더라고요. 처음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임신해 아들도 낳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초반부터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의 술주정과 그걸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어요. 야야, 젓가락 좀 가져와봐라. 술이 들어가니 흥이 아주 절로 나는구나. 아버님, 지금 밤이 늦었어요. 또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시려고요? 그러다 저번처럼 윗집 아랫집 다 쫓아와요. 예미야, 네 시애비 그냥 냅둬라. 요즘 도시 너무 각박하고 빡빡해.
술 마시며 신나서 노래도 좀 부를 수도 있지 말이야. 맞아, 여보. 아버지 그냥 내버려둬. 아버지 지금 취하셨는데 말리면 더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게 될 거야. 시부는 술을 마셨다면 무조건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포금을 하더군요. 게다가 술에 취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스럽게 젓가락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민폐 가득한 주사도 있었어요.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잦고 외식이라도 하는 날엔 주의를 주러 온 직원이나 한 소리하는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싸움도 자주 났죠. 알고 보니 시부는 동네에서 소문난 주정뱅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말리기는커녕 요즘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며 오히려 시부를 감쌌습니다. 시숙은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남편을 말려봐야 우리만 더 귀찮다며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들더라고요. 남에게 패기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정말 잘못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아직 시댁이 어려워 조심했지만 갈수록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님, 차라리 술을 끊으세요. 아니면 저랑 같이 알코올 중독 치료받으러 가시던가요. 저는 저라도 나서서 이런 일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과 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어도 우리 가족은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디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나 환자 아니야. 끊으려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뿐이야. 괜히 의학적 지식이 우리보다 좀 있다고 사람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나랑 사이 나빠지기 싫으면. 아휴, 애미 너도 참 유난이다.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 남들 배려하겠다고 결국 네 시애비 기분을 상하게 해야겠니? 여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는 알겠는데 그냥 좀 참아. 평생 그렇게 살아온 분을 어떻게 바꿔? 비정상인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오히려 정상인이 이상해 보이는 법이라죠.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분명 남편도 연애할 때 멀쩡했고 제가 결혼 전 인사드릴 때까지 시부모도 시숙도 멀쩡한 사람들이었는데 꼭 속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흐르며 지켜보자 시모와 시숙도 문제더군요. 우선 시숙은 늘 여자에게 명품이며 돈이며 다 갖다 바치는 호구였어요. 우리 형 그렇게 물건 공세만 하다 여자들한테 맨날 차요. 여자 만나고 싶은데 연애하는 법을 모르겠대. 그러지 말라고 몇 번 말해보긴 했는데 솔직히 당신도 알잖아. 우리 형 외모도 키도 몸매도 별로고 직장도 고만고만한 거. 에휴, 형이 여자들한테 갖다 바친 돈 중에 내 돈도 꽤 되는데 아휴 아까워라. 당신 돈? 당신 나 몰래 아주버님한테 돈 빌려드렸어? 어? 아니 그게 예전에 결혼 전에. 거짓말 마. 지금 당신 당황했잖아. 그때 남편의 실언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저 몰래 시숙에게 돈을 몇 번이나 빌려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니 몇십이 아니라 몇백씩을 몇 번이나 말이죠. 이후 저는 남편에게 경제권을 빼앗았고 자연스레 이후 시숙은 남편이 아닌 제게 돈을 부탁해 오더군요. 하지만 전 그 부탁을 냉정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주버님. 근데 아시잖아요. 저희 이 집 사면서 대출도 엄청 많이 꼈고 그 와중에 우리 애 키우면서 돈도 모아야 돼요. 그런 우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도 아니고 또 곧 헤어질 아주버님 여자친구 선물할 돈까지 빌려드릴 수는 없어요. 여태 저희 남편한테 빌려간 돈도 한 번도 안 갚으셨다면서요. 여보, 그냥 빌려주자. 형도 장가 가야지. 조용히 해. 당신도 나빠. 그런 식으로 결혼한다고 해도 결혼 후엔 여자가 돈을 안 바라겠어? 아주버님, 전 아주버님 참 좋아해요. 제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돈으로 옆에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돈이 없으면 떠나가는 법이에요. 그걸 알아서 아주버님도 여태껏 능력에 비해 과한 돈을 여자들한테 지출하고 여자들은 또 결국 만족 못하고 떠나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마음이 예쁜 여자분을 찾아보세요. 저는 시숙을 위해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숙은 제 말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리곤 저희 집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지금 나 무시합니까, 재수 씨? 이건 그냥 내 연애 방식일 뿐이에요. 돈 안 써도 충분히 여자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좋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 원래 여자가 빨리 질리는 스타일인데 헤어지자고 말하기 미안해서 일부러 차이도록 유도했던 거예요. 맨날 차이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에이, 그러니까 그냥 돈 빌려주자고 했잖아. 당신 돈도 잘 벌면서 가족끼리 참 너무하다. 결국 형 아픈 곳을 쿡쿡 찔러서 이 사달을 냈네. 뭐? 진짜 가족이면 잘못돼 가는 거 당연히 말려줘야지. 아버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당신하고 어머님은 왜 매번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야 난. 그리고 아버지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간호사인 당신이 정신과 찾아가서 의사들 조언 좀 대신 들어와줘도 되잖아. 형한테도 당신 돈도 잘 버는데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덧나? 난 평생 당신이 당신 친정 식구들한테 시달리지 않도록 힘써줬는데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 그 정도 눈도 못 감아줘? 어느 집에나 결점은 있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은 당신 가정사도 마음 열고 다 받아주셨는데 참 야박하다. 돈 때문에 일어난 시숙과의 갈등은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게 야박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와 시모도 시숙의 말을 듣고 점점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남편과 같은 이유로 말이죠. 우린 네 사정 다 알고도 가족으로 받아줬는데 넌 왜 사사건건 우리 집안 흠을 못 꼬집어서 안달이니? 그냥 가족끼리 서로서로 좀 이해해주면 덧나니? 그래서 아버님 주사 부리시는 모습 아예 안 보려고 제가 어머님 아버님 댁에 요즘 잘 발걸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께도 이제 여자한테 돈 주지 말라는 주제 넘는 오지랖 안 부리잖아요. 근데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그래도 가족끼리 자주 봐야지. 아이 시부모 보기 싫다고 발길을 뜸하게 해. 그리고 네 시숙한테 오지랖 안 부리는 걸로 끝이 아니라 돈도 빌려줘야지. 그럼 어머님 아버님이 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남은 건 노후 자금이 다야. 근데 넌 네 시숙보다 아니 네 남편보다도 돈도 더 잘 벌잖아. 전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맨땅에 힘들게 번 제 돈 쏟아붓는 짓 하기 싫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제가 심오하는 시숙과 시부 문제로만 사이가 틀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시모 또한 두 사람에게 지지 않을 만큼의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건 바로 뒤늦게 알게 된 시모의 도벽이었죠. 어? 이상하다. 립스틱이 없어졌네? 어? 지갑에 넣어둔 현금도 없어졌잖아. 언젠가부터 시댁에 다녀오면 제 가방에서 물건이나 돈이 없어져 있더군요. 처음엔 제가 그 핸드백을 가지고 출근도 하고 다른 곳에 외출도 했으니 제가 다른 곳에서 흘렸나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점점 고가 화장품이나 현금까지 상습적으로 없어지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저는 어느 날 시모의 화장대를 살짝 뒤져봤어요. 결국 그곳에서 분명 제가 잃어버렸던 립스틱과 화장품, 팔찌 등이 다 나왔죠. 그리고 그걸 들고 따지고 든 저에게 오히려 시모는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 내가 화장품이나 장신구 살 돈이 없어서 좀 빌렸다.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어.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빌리냐? 그럼 빌린다고 말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제 현금은 어딨어요? 현금도 가져가셨잖아요. 우리 큰아들 용돈 줬다. 그거라도 보태서 얼른 여자 물어서 장가 가라고. 그냥 시부모한테 용돈 좀 줬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드리더라도 제 마음이 내킬 때 제가 직접 드릴 거예요. 얼른 제 돈 도로 돌려주세요. 아니면 아주버님이 주시던가요. 그날 전 잃어버렸던 물건들과 함께 돈도 시숙과 시모에게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피곤하게 힘 빼지 않고 돈은 그냥 처음부터 없던 돈인 셈 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 뒤로도 그래도 되는 건 줄 알고 시모가 계속 제 돈을 훔칠 것 같더라고요. 그 뒤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가방을 차에 두고 내렸고 시모는 못내 입맛만 다시는 것 같더군요. 그 후 시모의 도벽 때문에 골머리 썩을 일은 한동안 없었는데 어느 날 일이 또 터지고 만 겁니다. 그건 제가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온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끼고 나갔던 귀걸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세서리 상자에 제가 가장 아끼던 팔찌 하나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 이상하다. 팔찌가 대체 어디 갔지? 아침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분명 있었는데. 근데 당신 뭐 먹어? 어, 아까 어머니가 집에 잠깐 왔다 가셨어. 감자탕 끓였다고 좀 먹어보라고 가져다 주러 오셨대. 감자탕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뭐? 어머님이 오셨었다고? 불길한 촉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자신은 팔찌 같은 거 모른다며 오히려 제게 화를 냈죠. 누굴 도둑으로 보는 거야? 기껏 맛있는 거 해다 줬더니만. 하지만 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모가 아니라면 그 팔찌가 없어질 리가 없었거든요. 그 팔찌는 그냥 팔찌가 아니라 제게 아주 소중한 거였습니다. 비싸게도 비쌌지만 무엇보다 그건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줬던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제 결혼 선물로 돈을 모아 해준 의미 있는 선물이었거든요. 때문에 저는 팔찌 사진과 시모 사진을 보여주며 시댁 근처 금은방과 전당포까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한 전당포에서 제 팔찌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제 시어머니인데요. 혹시 이런 팔찌 맡기러 온 적 있으실까요? 이거 저한테 무지 중요한 거라서요. 예, 예. 아, 여기 있긴 한데 돈이 있어도 당사자 아닌 사람한테 무턱대고 돌려줄 수는 없어요.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그 사실을 걸린 뒤 시모의 태도였어요. 그래도 내가 팔진 않았잖아. 아니, 나도 네가 아끼는 물건인 것 같아서 금방 다시 찾아서 돌려놓으려고 했어. 이번엔 우리 큰아들이 꼭 돈 갚는다고 했단 말이야. 시모는 또 시숙에게 돈을 빌려주려 제 팔찌를 훔쳐갔던 겁니다.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는 당장 돈부터 내놓으라고 큰 소리 쳤어요. 안 그러면 저 아주버니 회사로 찾아가서 돈 받아낼 거예요. 진짜 아주버니 망신 당하는 걸 보실래요? 뭐? 아이고, 이 은혜도 모르는 거. 갈 곳 없는 머리 검은 짐승을 은혜로 거두었더니 은혜 은자도 모르는 금수였구나. 다행히 시모는 아직 그 돈을 시숙에게 주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그 돈으로 저는 제 팔찌를 되찾을 수 있었죠. 그 일은 잘 해결됐지만 정말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더군요.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살아야 하나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와 다툴 때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제게 하던 말 있었잖아요. 결혼 당시 제게 베풀어줬다는 그 관용과 은혜 말입니다. 처음엔 전 정말 내가 이 정도는 참아줄 수 있는데 그들에 비해 포용력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결혼 당시 잘해줬던 일을 빌미로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그때부터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던 고마움은 사라지고 점점 이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수록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어 갔죠. 시부모는 저를 받아준 은혜도 모르는 애라고 몰아세웠고 저는 그런 시댁에 정이 떨어져 완전히 발길을 끊기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늘 시댁 편을 들던 남편은 제 마음의 비수까지 꽂더군요. 당신은 가족 소중한 걸 몰라.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랑도 절연하지. 그러니까 자기 오빠 좀 도와달라는 것도 매몰차게 거절했고. 정말 큰 상처였습니다. 그동안은 아이에게 좋은 가정을 물려주고 싶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도 그래도 고마웠던 마음으로 버티고 버텼지만 그날 전 모든 게 바보 같은 일이었음을 깨달았죠. 저는 그때부터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바쁘기로 유명한 대학병원에서도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보니 한동안 이혼 얘기를 꺼낼 정신이 없더군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쉬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얘기해야지 하며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4년째 됐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 나이트 근무라 며칠째 밤부터 아침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됐을 땐가 응급실 밖에서 큰 소란이 들리더군요. 지금 우리 안 사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 여기 간호사가 우리 며느리예요. 김석희라고. 여기 우리 며느리 좀 불러줘요. 제 이름이 들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시부더라고요. 놀라서 달려가니 시부가 시모를 등에 업은 건지 그냥 팔만 목에 두르고 질질 끌고 온 건지 모르겠는 자세로 소리치고 있더군요. 시모는 자신과 키가 비슷한 시부의 등에 우스꽝스럽게 엎인 모양새로 두 발은 땅에 질질 끌리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눈을 개슴츠레 뜬 상태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 같았는데 저를 발견하곤 갑자기 시부보다 목청껏 소리 높여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여보, 우리 며느리 저기 있네요. 예미야, 나 머리가 아파서 돌아가시겠다. 저기요, 응급실에도 순서가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 돌아가시겠는데 무슨 순서야? 아이 접수했잖아.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여기 간호사라고. 저기 안 보여? 예미야, 김석희 간호사. 시부모는 응급실 접수처에서 접수를 한 후 바로 들여보내주지 않자 막무가내로 들어온 모양이더군요. 응급실 내 환자들과 간호사들, 보안요원과 병원 관계자들 모두 우리를 보고 수군댔어요.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도 시부모라고 걱정도 되어 우선 시부모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 병원이라도 순선 지키셨어야죠. 제가 이 시간에 근무하는 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저번에 통화하는데 재석이가 말해줬지. 그리고 이 병원 간호사가 우리 며느리인데 이 정도 가족 특권은 누려도 되는 거 아니냐? 참말 말고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머리가 아주 깨질 것 같아. 머리가요? 우선 열부터 잴게요. 열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증상은요?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잠깐 여기 계세요. 아이고 나 돌아가신다.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휴 우리 마누라 초상 치르겠네. 예미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뭐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아무리 봐도 시모의 상태는 영 멀쩡해 보이더군요. 사람이 진짜 머리가 아프면 저렇게 쩌렁쩌렁 소리 지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우선 전 다른 환자분들께 피해가 없도록 절차를 다시 밟고 시부모가 순서를 지켜 당직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모는 선생님께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기다리는 와중에도 시부모는 응급실이 떠나가라 난동을 부렸어요. 아이고 조상님, 우리 집사람과 조상님들 곁으로 갑니다. 예미야, 네 시애미가 이렇게 아픈데 넌 왜 손을 놓고 있어? 얼른 뭐라도 해줘야지.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의사 선생님 오더를 받고 제가 뭐라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분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 환자들 가득한 응급실이에요. 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뜩이나 새벽 응급실에 환자가 얼마나 많고 또 일수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 와중에 시부모 때문에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당직 의사 선생님은 참을인을 수십 번은 새긴 듯한 얼굴로 다가와 검사 결과를 말해주셨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었는데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황당하더군요. 메스껍지도 않다고 하시고 검사 결과 아무 이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정 불편하시면 내일 교수님 계실 때 외래 진료랑 MRI 검사 예약해 드릴게요. 다른 곳 더 불편한 곳은 정말 없으세요? 내일이요? 아유, 아이고, 아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픈 곳이 머리가 아니고 갈비뼈였네. 이봐요, 의사 양반. 나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마수. 사실 우리 마누라가 머리가 아니라 갈비뼈가 아프다고 했구만. 아까 자다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진 이유였나? 예, 맞아요. 우리 집 바닥이 워낙 딱딱해서 내 갈비뼈가 나갔나 봐요.
갑자기 갈비뼈요? 이보세요, 아주머니. 사람이 갈비뼈가 나가면요. 아까처럼 그렇게 소리 고래고래 절대 못 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앉아서 휙휙 몸을 휘두르지도 못하세요. 그럼 내가 꾀병이라도 부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우리 며느리가 이 병원 김석희 간호사인데, 애미야, 이 병원 완전 돌팔이 아니냐? 시모의 몸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들통나자 시모는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갈비뼈를 또 부여잡더라고요. 시부는 그 옆에서 맞장구를 쳤고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시부모는 그냥 제가 새벽 근무를 한다는 걸 알고 저를 골탕 먹이려 진상을 피우러 온 거라는 것을요. 자세한 이유야 모르겠지만 어쩐지 자꾸만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불러대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유심히 보니 시부모는 환자고 병원 관계자고 할 것 없이 우리를 보고 수군대는 모습에 흡족해 보이는 표정을 슬쩍 짓고 있더라고요. 창피한 것도 창피한 거지만 죄송한 마음에 저는 의사 선생님께 사과부터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가뜩이나 바쁜 응급실에 괜히 저희 시부모님 때문에 피해를 끼쳐서요. 아닙니다. 김 간호사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뭔지 몰라도 가정사가 좀 있으신가 보네요. 근데 김 선생님, 더 이상 이분들이 여기서 소란 피우는 걸 봐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당장 경찰을 부르고 싶은데 김 간호사님 시부모님이라기에 지금 겨우 참고 있는 거예요. 경찰? 시부모는 경찰이라는 말에 순간 합주기가 되더군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골탕 먹이려던 시부모에게 한 방을 날렸죠. 아니요. 왜 참으세요?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저 곧 저 사람들이랑 남남될 거예요. 이혼할 거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한들 이 두 분이 계속 여기서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면 그건 형사처벌감이에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선생님 일 보세요. 신고는 제가 할게요. 이혼? 형사처벌? 네. 이혼이야 나중에 알게 되실 일이고 어머님 꾀병으로 여기 온 거 맞으시죠?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건 형사처벌감이거든요. 어디 경찰차 타고 정가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아니야. 나 진짜로 아파서 왔어. 의사랑 간호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경찰들도 마찬가지고요. 머리엔 이상 없다고 하고 갈비뼈 부러진 것도 거짓말이시잖아요. 그 그래도 우린 응급의료? 그걸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나랑 집사람은 애민이가 얄미워서 이렇게라도 골탕 한번 먹여주려고. 여보 조용히 해. 자진 실토해 주시네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잽싸게 도망가실래요? 아님 경찰차 타실래요? 저 지금 바로 112 누릅니다. 간다고. 제 으름장에 결국 시부모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시부에게 요상한 모습으로 업혀왔던 시모는 자기 두 발로 아주 잘만 달리더라고요. 저는 그 뒤에 대고 소리쳤어요. 응급실 검사비 진료비 비싼 거 아시죠? 꼭 계산하고 가세요. 안 그럼 신고 들어갑니다. 사실 시부모 정도의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 정도는 의료진을 겁박하거나 물리적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였죠. 하지만 이렇게 겁을 주지 않으면 보안 요원이나 경찰에게 끌려 나간다 한들 나중에 또 찾아올 것 같아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5년 전 남편이 제 엄마란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 환자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야, 네가 이겼다. 니네 가족이 이겼어. 나 이제 완전 항복. 당신 부모가 내가 얄밉고 괘씸하다면서 응급실까지 찾아와서 난동 부린 거 알아? 경찰 부른다니까 그제야 도망가더라. 나 아주 시겁했어. 나 아주 당신 부모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진즉 우리 가족이랑 반목 좀 하지 말라고 했지. 이게 다 결국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건 그렇고 항복? 잘 생각했어.
당신도 결국 반목하는 것보다 참고 이해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럼 앞으로 우리 아버지 술주정 보기 싫다고 우리 집 전만큼 안 가던 것도 그만두고 부모님 자주 뵈러 가는 거다. 형한테 돈도 잘 빌려주고 엄마가 가끔 뭐 좀 훔쳐가는 그것도 그냥 눈 감아주고. 어? 아니다. 그냥 훔치시기 전에 미리 선물도 용돈도 많이 드리면 되겠네. 이제야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남편 한심하게도 헛다리를 짚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비웃음을 흘리며 이혼을 선언했어요. 웃기고 있네. 난 항복하고 이 집 가족 탈퇴할 테니까 앞으로 그딴 거 당신 혼자 다 해. 난 진즉 당신 집안 사람들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고 당신한테도 마찬가지야. 이혼해. 뭐? 이혼? 아니 여보,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이야. 솔직히 당신만 다 좀 참고 이해하면 우리 집에 소란 일어날 일이 뭐가 있었어.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유치한 짓까지 하셨겠냐고. 당신 기억 안 나? 내가 결혼 전에 당신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그놈의 결혼 전에 좀 그만해. 내가 당신이랑 당신 부모한테 빚졌니? 그래, 나 받아주고 우리 엄마 끊어내준 거 고마워. 근데 그게 무슨 내 목숨을 살려준 거야? 목숨 살려준 은인도 이렇게까지 생색은 안 내겠다. 나 키워준 가, 대학 보내준 가 갚으라고 독촉하던 부모도 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고작 평생 남으로 살았던 당신이랑 당신 부모는 못 버리겠어? 당신하고 당신 부모는 나한테 은인이 아니라 빚쟁이였어. 툭하면 이렇게 빚 갚아라, 저렇게 빚 갚아라 생색내고 괴롭히던 빚쟁이. 빚쟁이? 그래. 당신 부모는 날 받아준 게 이만큼 생색낼 정도로 큰 선심을 써야 했던 일 같으니까 그 선심 더 안 써도 되게 내가 물러나 줄게. 그리고 우리 엄마 쫓아내준 건 그동안 당신 가족 참아준 걸로 충분히 퉁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빚쟁이 놀이 그만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제 말에 남편은 자신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버텼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과 자기 가족은 잘못 없고 저만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도 싫다, 잘못 인정하기도 싫다. 정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짐을 싸들고 아들과 집을 나와 호텔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출근조차 않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는 절대 못 데려간다고 소리쳤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자 꼬리를 깨갱하며 내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애는 두고 갈게. 당신이 혼자 돌봐.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저 없인 애 밥도 잘 못 챙겨주는 인간이 혼자 애를 맡으려고 했겠습니까? 그저 애를 빌미로 붙잡으면 제가 못 나갈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제가 단번에 저렇게 말하자 남편은 진짜 두고 나가려고? 하며 말문이 막혀 하더라고요. 그 한심한 모습에 저는 혀를 내두르며 아이와 함께 나와버렸죠. 내가 정말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휘었던 건지 어쩌다 저런 한심한 인간을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임시로 월세집을 구해 아들과 머물며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긴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버텼거든요. 그리고 차마 신고당할까봐 병원으로 못 찾아온 시모는 전화를 걸어 제게 난리를 쳤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네, 저 몰라요, 은혜. 그래서 부모도 버렸어요. 뭐, 뭐? 그 말 아니면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한테 빌미 잡을 거 없으시잖아요. 당신들은 늘 절 품어준 일을 빌미로 절 가스라이팅 했었어요. 치사하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남의 약점 가지고 지고 흔들려는 사람은 모른 척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남의 상처를 몇 번이나 들쑤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다 천벌받아요, 당신들. 술주정이든 도벽이든 길바닥에 내버릴 돈 빌릴 일이든 이젠 당신들 가족끼리서만 해결하세요. 이 민폐 덩어리들아. 두 번 다신 볼 일 없다는 생각으로 내지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혼하지 않으려고 바랐겠지만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한 아이가 원하기도 했고 법원은 제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판결해
양육권도 제게 넘어왔죠. 남편은 자신이 시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며 양심도 없이 다시 애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어요. 저는 시모의 도벽, 주정뱅이 시부의 실체, 여자에 빠져 희희낙낙하고 다니는 시숙과 방관자인 남편까지 그 집안에 왜 애를 보내면 안 되는지 변호사를 통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결과 전 적당한 재산 분할과 함께 다달이 아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뒤 한심하게도 전 남편은 이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보러 오지 않더군요. 이럴 거면 왜 대체 그 긴 법정 싸움에서 양육권을 주장했나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웬 저처럼 불쌍한 여자 하나 꼬셔서 만나고 있던 거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혼한 지 1년 반 뒤 그 한심한 인간이 제게 직접 전화해 재혼한다고 자랑을 해댔거든요. 봤지? 난 당신 같은 여자 없어도 충분히 행복 찾을 수 있는 녀석인 거. 이 사람은 당신이랑 다르게 되게 순하고 착해. 난 이제 당신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지환이도 다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거야. 아, 그래? 그래라. 그 한심한 말에 제가 무슨 대꾸를 하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열심히 비웃어주며 저렇게 말을 하곤 끊었죠. 그렇게 전 남편은 재혼을 했고 그 뒤로 꼬박꼬박 양육빈 잘 보냈으니 저는 전 남편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잘 살았어요. 새로 이사한 전셋집도 마음에 쏙 들고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줬죠. 그런데 전 남편은 재혼한다고 한 지 2년 뒤 제게 전화해 무지하게 징징대더라고요. 우습게도 그놈은 또 자기 가족들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고 해요. 당신하고 당신 가족, 그 여자한테 나한테 한 거랑 똑같은 짓거리 해댔구나. 아이, 몰라 진짜. 들어보니 시댁 인간들과 전 남편은 그 여자에게 똑같은 짓을 해댄 게 맞더군요. 게다가 이번엔 저 때와 달리 가스라이팅 할 명분도 없었으니 그 여자가 저보다 더 빠르게 전 남편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게 다 형 때문이야. 우리 형 이제 돈 써도 만나주는 여자가 없으니까 돈을 써서 술집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거든. 근데 그 여자들이 요구하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이었겠어? 그러다가 웬 꽃배만에 단단히 올려서 그 여자랑 사업한답시고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빼앗아 갔어. 이번에 꼭 성공해서 갚는다고. 근데 성공은 개뿔. 그 돈 다 날리고서도 우리 형 정신 못 차리고 그 여자한테 계속 돈을 퍼줬어. 나도 그런 형한테 돈 계속 빌려주다가 결국 이혼당했고 당신처럼 돈 못 빌려주게 할까봐 처음부터 내가 경제권 꽉 틀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들통나서 말이야. 그 시숙이란 인간은 결국 시댁을 완전히 주저앉혔더군요. 물론 시부모 탓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전 남편을 또 이혼시키고 노후 자금을 날린 시부모는 시숙과 함께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죠. 시숙이 사업 망하며 얻어온 빚을 갚으려고 말입니다. 난 이제 알았어. 우리 가족은 날 망가뜨리는 악의 원흉이야. 그래서 나 우리 형이랑 부모님이랑 다 연락 끊었어. 여보, 우리 가족 아니었으면 사실 사이 좋았잖아. 안 그래? 나 당신이랑 지환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도 친정이랑 연 끊고 살면서 혼자 애 키우기 힘들지 않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보면 나도 당신처럼 가족에 의한 피해자야. 헐, 미안하지만 딴 데 가서 알아보시겠어요? 그리고 당신 가족이 이혼에 큰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당신이었어. 그걸 아직도 몰라? 그리고 당신이랑 난 전혀 달라. 난 바보같이 이용당할지언정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았고 어떻게든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당신은 뭐야? 내 벌이만 믿고 나만 희생시켜서 시댁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 게다가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이 굴다가 이혼당한 주제에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꿈도 꾸지 마. 당신 아직 나한테 화 많이 났구나. 그럼 우리 지환이 생각해서라도 나 한 번만 받아줘. 어? 야, 양심 있으면 우리 아들 얘긴 꺼내지도 마라. 어?
여자랑 재혼하겠다고 애가 보고 싶다고 전화했는데 뚝 끊어버린 인간이 이제 와서 뭐? 너 네가 진짜로 애 아빠로서 티끌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애 핑계로 뭐든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너처럼 창피한 인간 차마 애한테 아빠라고 이제 와서 다시 보여주기 싫거든? 정 애 보고 싶으면 멀쩡한 정신부터 머리에 박은 뒤에 다시 찾아와. 그전엔 어림도 없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나마 티끌만큼의 양심이라도 있었던 건지 전 남편은 지금껏 아이를 빌미로 연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꼬박꼬박 아이 양육비를 보내며 가끔 애 사진만 보내달라기에 이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아이 사진은 보내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 남편은 자기 가족을 끊어내고 쓸쓸히 혼자 살고 있나 보더라고요. 요즘 9살이 된 아들은 아빠가 보고 싶은지 한 번씩 아빠 이야기를 묻곤 합니다. 때문에 저는 신중히 고민한 후 전 남편에게 아이만은 한 번씩 보여주며 살려고 해요. 적어도 과거를 후회하고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전 남편의 마음만은 진심인 것 같으니까요. 부모의 이혼과 아이의 문제는 별개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전 아이 외의 일로 전 남편과 엮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 부모와 오빠라는 사람들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 지금껏 돈이 아니면 한 번 보고 싶지도 않은 쓸모없는 존재가 맞았다는 거겠죠. 그러니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긋지긋한 다른 가족이란 존재와는 더 이상 엮이지 않고 세상 유일한 내 가족, 내 편인 우리 아들과 둘이서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건강하게 아주 오래오래 살면서 혹시 아들이 저처럼 힘든 시간을 마주했을 때 혼자 외롭지 않도록 든든한 아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저에겐 없었던 부모라는 역할을 그렇게 아들에게 오래도록 해주고 싶다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바람이자 목표거든요. 솔직히 전 평범한 남들보단 조금 불공평한 출발선에 서서 인생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신이 처음 건네준 부모라는 제비뽑기에서 꽝을 뽑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도 꽤 운이 없는 삶을 살아오며 뼈저리게 느낀 건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부탁한 학원비를 가지고 제 부모가 결혼 당시 가정 환경이 복잡했던 절 받아준 일로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이 제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걸 빌미로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엔 선의를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좋은 분들도 참 많지만 제 부모와 전 남편 또 시댁 식구 같은 인간들 또한 득실거리니 많은 분께서 꼭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말을 염두에 두고 사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간 저처럼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의 말이죠. 누군가 베풀어준 은혜와 도움은 상대방이 그것을 빌미로 나를 옥죄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은혜와 도움이 아니라 빚이 되는 법이더군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은인이 아니라 이미 빚쟁이로 변해 있으니 부채감에 과거의 저처럼 끌려다니지 마시고 얼른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갚아야 할 빚이 정말 남아있다면 얼른 갚고 이미 갚고도 넘쳤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그러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이 채택된다면 나가는 시기가 추석 전일지 연휴 당일일지 혹은 후일진 모르겠네요. 그때가 언제가 됐든 간에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혹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